여러분은 무기 수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로 성능이나 가격 등을 떠올리게 될 텐데 이들 못지않게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사례입니다. 어떤 무기를 구매하기에 앞서 그 무기가 한 차례 검증을 통과한 바 있다는 선례는 판매량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국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불리던 K9이나 FA50이 수주전에서 비교적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많은 수출 선례를 쌓아둔 데다가 운용국들의 높은 평가까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 첫 번째 수출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미도 됩니다. 구매하는 쪽에서도 한 번도 팔린 적 없는 무기를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 어렵게나마 이 벽을 넘은 또 하나의 한국 무기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호주의 최초 수출을 성공한 보병전투차 레드백입니다. 비록 호주의 변덕으로 최초 도입 물량으로부터 상당한 수량이 쪼그라들었지만 기관명과 독일과의 전면전에서 따낸 값진 승리였죠. 그리고 이 수출 사례는 이제 즉각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장갑차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레드백을 점치고 있는데 호주 사업의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레드백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 다음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 역시 장갑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레드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선뜻 도장을 찍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주 사업 이후로 폴란드는 갑자기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8월 10일 뜬금없이 한국 장갑차를 계약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8월 14일에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8월 10일 폴란드군이 중보 병전투차를 계약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계약이 예정된 날짜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 전날인 8월 14일, 바로 오늘이죠. 폴란드가 밝힌 도입 목적은 바로 전장에서 전차를 지원하는 것. 따라서 전차만큼은 아니라도 상당한 수준의 방호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폴란드는 K9과 레드백의 차체 DNA에다 자체 포탑 기술력도 약간 섞어서 새로운 장갑차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레드백의 차체가 K9 기반으로 보병 수송이 가능하게 개조한 것이니 사실상 레드백의 차체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선례를 본 적이 있죠. 폴란드가 K9 차체에다 영국제 포탑을 올려 만든 AHS 크라프입니다. 폴란드가 깔끔하게 레드백을 도입하지 않고 길을 돌아가는 이유도 크라프와 비슷합니다. 자주포처럼 장갑차 역시 보르숙이라는 폴란드 자국 내에 대안이 되는 기종이 이미 있어서 완제품 수입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생산 기반 보호라는 명분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군비 확장에 미쳐있는 폴란드군이라고 해도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폴란드인들은 한국산 차체에 영국산 포탑을 조립할 뿐인 크라프도 국산 무기로 여기는 성향이 있으니 장갑차 역시 한국산 레드백의 차체에 국산 포탑을 올림으로써 국산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때 K9의 폴란드 수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폴란드 내부에서 크라프를 놔두고 K9을 구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폴란드가 개발하는 레드백의 파생형이 추후 한국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우려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레드백부터가 포탑은 국산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드백은 한국이 호주 장갑차 사업에 맞춰서 K21 장갑차를 개조해서 만든 기종입니다. 태생부터 일종의 파생형이라는 것이죠. 개조 과정에서 차체에는 K9의 파워팩이 들어갔고 포탑으로는 호주 현지 방산업체의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레드백을 호주 외의 다른 국가로 판매할 때에 호주산 포탑을 그대로 달고 있는 편이 오히려 귀찮습니다. 포탑 생산 능력이 있는 국가한테는 차라리 호주산 포탑을 떼고 차체 기술만 수출하는 편이 낫죠. 물론 국산 포탑을 통합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성능 역시 더 나으면 나아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에는 크라프의 선례를 따라서 차체만을 판매하는 편이 서로에게 윈윈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폴란드가 계약하는 중보병 전투차의 임무는 전장에서 전차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전차와 한 팀으로 편성되어 작전에 투입되는 보병들은 때로는 전차의 행동을 발목 잡기도 합니다. 보통은 별다른 수송 수단이 없이 전차와 함께 걸어 다니거나 차체에 걸터 앉아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탱크 데산트라고 알려진 이런 보전 협동 전술은 본래는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이후로는 단점이 너무 커서 사장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이런 보병들은 전차를 잡을 목적으로 적들이 날려대는 기관포탄이나 날탄에는 무력합니다.
전차는 적군에게는 분명한 가치 표적이고 그 복합 장갑을 뚫겠다고 만들어진 탄종의 무시무시한 파괴력은 일개 보병이 방탄조끼 좀 입었다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탱크 데산트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전술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할 것 없이 병사들은 전차에 걸터앉아 다니곤 했습니다. 탱크 데산트 대신에 권장되는 보병 수송 방법은 장갑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양국 모두 넓은 전선 전부에다 그만한 장갑차를 보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동원되는 장갑차도 보병 전투차 IFV가 아니라 병력 수송 장갑차 APC면 방호력이 너무 모자라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양국이 주로 운용하던 APC는 노후화가 극심한 구소련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차와 같이 배치해도 장갑차가 먼저 터져나가서 결국에는 보병들이 전차에 걸터앉게 되고는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가장 현대적인 전차들이 방호력 확보를 위해 채택하는 능동방어체계 APS의 운용에 보병들이 방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드킬 체계에서 전차로 날아오는 관통자를 전차 외장에 달린 폭발물로 쏘아 맞추는 과정에서 주변의 보병들은 죄다 쓸려나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군 APS의 포갑에 당할 수도 있죠. 첨단 무기끼리의 전투는 곧 창과 방패의 싸움. 현재 전차를 상대로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포탄에 조금이라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APS 채용이 필수입니다. 전차의 방호력과 생존성을 위해서라도 보병들을 어딘가에 넣어서 수송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존하는 APC는 앞서 언급했듯 너무 연약하고 APC보다 조금 더 발전한 체계인 IFV조차도 전선에서 전차와 같은 종류의 탄환들을 얻어맞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보병 전투차입니다. 사실 비슷한 종류의 장갑차가 딱 한 가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의 전차 지원 전투차량 BMPT 터미네이터입니다. 아예 전차의 차체에다가 파괴력을 유지한 채 무게만 크게 줄인 포탑을 올리고 서스펜션이 견딜 수 있는 남은 여유 중량 전부를 장갑에다가 투자한 괴물 같은 존재죠. 터미네이터라는 무시무시한 이명에 걸맞게 이 장갑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몇 차례 등장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우크라이나군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에 착안해서 K9과 레드백으로 이런 전차 지원 전투 차량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K9의 서스펜션이 견디는 중량은 최대 50톤. 이 중 K9 차대가 차지하는 무게가 30톤이므로 20톤이 남습니다. 여기서 경량 포탑과 보병들의 무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조리 장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K9에도 적용되어 있는 한국 기관무기 특유의 유기압 서스펜션은 이만한 중량을 견뎌내면서도 파워팩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당한 기동 성능을 감당해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날탄이 빗발치는 전차전의 틈바구니에서도 활약할 수 있겠죠. 폴란드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폴란드는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원할 중보병 전투차의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K9과 레드백의 차체 기술을 활용할 생각은 이 시점부터 하고 있었으나 계약에 대한 언급은 피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이러한 계획만으로는 실제 수출로 이어질지 알 수 없으니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는데요. 이번에 이 계획을 실행에 옮김과 동시에 지원 목표가 되는 전차도 M1 에이브람스를 포함한 폴란드군의 전차로 확대했습니다. 장차 폴란드군 전차의 중추가 되는 것이 1000대의 K2PL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사실상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한국 장갑차의 합동 작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폴란드가 국군의 날 퍼레이드 직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 함의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당장 폴란드는 작년 한국과의 거래로 새로 도입한 천무 다연장 미사일과 FA-250GF를 이번 퍼레이드에서 일반 대중 앞에 대비시킬 예정이고 이미 작년부터 순조롭게 인도받고 있는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도 퍼레이드의 핵심적인 볼거리가 될 예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폴란드에서 이처럼 한국 무기로 도배하다시피 한 퍼레이드를 선보이는 것은 그만큼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퍼레이드 직전에 또 다른 한국 무기의 도입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국방을 위해 선택한 한국 무기 목록에 레드백 역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쩌면 내년쯤에는 폴란드 열병식에서 레드백 기반으로 만들어진 한국판 터미네이터가 K2와 함께 행진하는 든든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는 방산 강국의 상징이라고 하면 한 가지 꼽을 만한 것이 수출국마다 요구 사항에 맞춘 파생형이 나온다는 점일 겁니다. 특히 서방 전체에 무기를 팔아온 미국이 각국에 맞춘 다양한 파생형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유명하죠.
한국 역시 FA50이나 K9 같은 효자 상품의 경우 팔린 나라마다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해 파생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레드백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아 도입국마다 특출난 변화폭을 가진 무기가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호주산 포탑을 탑재한 세계 최고급 스펙의 IFV로, 폴란드에서는 폴란드산 포탑과 떡장갑을 두른 한국판 터미네이터로, 그리고 현재 레드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그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 105mm 전차 포탑을 올린 경전차로 변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호환성은 곧 한국군 차기 장갑차의 선택지가 될 것이며 또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 있어서도 큰 이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수출 성공으로 벌써부터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레드백. 앞으로는 어떤 모습의 레드백을 또 만나볼 수 있을지 큰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